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에서 기적 같은 선방을 했으며 전세시장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이 강도 높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감찰권 남발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집중 분석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였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달라진 판결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경기도 수원의 선영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고인은 선영에 도착하기 전 초인류 시대를 열었던 반도체 사업장에 들러 임직원과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과열되면서 폭력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 불복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총기 판매가 급증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광주 추모관에서 1,800기의 유골함이 침수된 지 석 달 가까이 지났지만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애끓는 사연 현장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위기지만 선방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의 요점입니다. 이 문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 위기, 그리고 코로나였는데요. 한국이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 555조 원 통과를 당부했는데요. 야당은 자화자찬만 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내년도 예산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내놓은 내용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8분 동안 이어진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이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에서도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효과적인 경제 대응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전망된 데다 한국의 신용등급 역시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라는 최악의 경제 위기 앞에서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내년도 예산을 555조 8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8.5% 늘어난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책 기조는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야당이 비판하는 한국판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도 임대차 3법 등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선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대북 대화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또 공수처와 관련해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달라며 국회를 다시 한번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반면 야당은 일단 예산안 액수가 너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한 해에만 140조 원의 국가 빚이 늘어난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100개나 되고 최소한 15조 원을 아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한국판 뉴딜 정책, 이 정책이 오히려 가장 문제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절망감을 느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자화자찬하고 가신 대단히 실망스러운 연설이었습니다. 나라빚 등 경제 현안에 있어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도 고려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지만 올해 말 재정 적자 폭은 약 119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가 채무도 내년 한 해에만 140조 원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 투입으로 경제를 일으킨 선진국이 하나도 없다며 우리 경제의 무엇을 쇄신할지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에만 한국판 뉴딜에 32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36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딜 사업의 70% 이상이 기존에 추진되거나 이름만 바꿔 정부가 효과를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뉴딜 사업에 배정된 예산 중 최소 50%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판만 바꿔 단 재탕 3탕에 한국판 뉴딜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는 것은 지금은 현재 경제 상황이나 재정 상황 그리고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로 봐서도 적합하지 않다. 국회는 다음 주부터 예결위와 각 상임위를 가동해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갑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시정연설 연단에선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피켓을 들었습니다. 그러잖아도 야당은 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여당의 압박에 도끼가 올라있죠. 이런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환담 자리에 들어가려다 대통령 경호원으로부터 몸수색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칠게 항의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과의 환담에 참석하려다 대통령 경호원들로부터 몸수색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야당 원내대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색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 그런데 휴대폰만 있다 이랬더니 몸을 바로 검색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가 주 원내대표에게 사과했지만 민주당 원내대표는 몸수색을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참석을 막으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수색을 하고 제시한 전례도 없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도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자 대통령 경호처는 입장문을 내고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당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관례상 검색 면제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경호 업무 지침은 이전 정부 때 만들어졌다며 현장 경호 검색 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들은 대통령과 정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만날 때 원내대표의 몸수색을 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미친 전월세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 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과의 대화 불과 1년 만에 국민들은 전세 가격 급등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매물이 아예 사라지는 현상까지 경험하고 있죠. 정부의 임대차 3법이 그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내놓은 전세난 처방, 이 임대차 3법의 안착입니다. 시장 혼란에도 정책 수정은 없다는 입장인 겁니다. 정부는 대신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을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이 내용은 조현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급 확대 강조에 정부가 오늘 꺼내든 것은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카드입니다. 지난 8.4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방안의 하나로 주택 초기 구입 비용을 낮춰 일종의 반값 아파트로 불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는 집값의 20%인 1억 원을 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 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내고 4년마다 나머지 집값을 10에서 15%씩 나눠 갚는 구조입니다. 20, 30년 집값을 모두 내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지분 적립형 주택을 도심 중심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주택 공급은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 시장의 동시적 그리고 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입니다. 단, 투기 방지를 위해 전매 제한 20년과 실거주 요건 등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이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요즘 집이 너무 비싸고 또 아무리 모아도 못 사는데 솔직히 좀 솔깃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직을 하든지 뭐 아니면 다른 이유로든 이사를 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LH 등 공공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이 큰 점을 우려합니다. 미래에 얼마나 이익이 날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금리와 금융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손실은 적어질 수도 있고
서울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지분 적립형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집을 이미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은 세금입니다. 정부가 아파트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세금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공시 가격이 20억 3,700만 원인 한 아파트입니다. 올해 보유세는 1,080만 원 정도인데 5년 뒤엔 3,200만 원 넘게 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시세 15억 원 이상은 2025년, 9억 원에서 15억 원은 2027년, 9억 원 미만은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빠르게 늘어나는 세금 부담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너무 황당하고 이번 정권에서 너무 이렇게 세를 너무 많이 걷어가는 것 같고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돈이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계속 그런 큰 돈을 내야 되고 이게 그렇다고 쓰고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잖아. 다른 강남권 아파트의 보유세도 향후 5년간 2배에서 3배씩 오를 걸로 계산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 등 다른 준조세 부담도 커져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증세를 하는 거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은 낮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면 내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임대차 3법은 경제정책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마저 전세 난민으로 만들 뻔했죠. 홍 부총리 자기 소유 아파트는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주고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속 사정을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난 8월 전용면적 97제곱미터 아파트를 9억 2천만 원에 팔기로 했지만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로 매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금 임차인을 끼고 있는 집은 팔기가 어렵잖아요. 그 즈음에는 잘 팔렸다 싶어요. 적정선이라고 봐지거든요. 하지만 홍 부총리가 이사비 명목의 위로금을 주면서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입자가 이사를 하는 건 맞다며 구체적인 이사 비용 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난을 직접 체험한 홍 부총리는 현 전세 시장을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외적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매매 전세 시장의 조화로운 안정을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구체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어제는 예고한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검장 시절 이 옵티머스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 감찰 결과에 따라 해임 건의까지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사안인데요. 그런데 감찰 내용이 더 논란입니다. 윤 총장이 친한 변호사를 위해 사건 수사를 뭉개고 해당 수사팀 부장검사에게는 인사 혜택까지 줬다는 의혹까지 적시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을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 실무 책임자의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다고 한 겁니다. 또 당시 옵티머스 사건 변호인이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부장검사가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인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발령난 경위에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라고 언급된 변호인은 윤 총장과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같이 활동한 이규철 변호사입니다. 윤 총장이 친분 있는 변호사가 맡은 사건 수사를 무마시키고 해당 수사팀 책임자에겐 인사상 혜택을 줬다는 의심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사건 배당 등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규철 변호사가 선임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게 그 결정 배당권자한테 얘기해서 자기한테 편한 그 부에 배당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에 대해 이규철 변호사는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얘기 나눈 적이 없고 담당 부장검사도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몰아치기에 일선 검사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린 건 이환우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입니다. 평검사의 이 검사는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 의지가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이 검사는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검사 이력이 10년 남짓한 평검사가 작심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쌓일 대로 쌓인 검찰 내부의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추 장관의 감찰 지시가 직권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참모조직인 대검 감찰부까지 감찰에 나서라고 한 건 권한남용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장관은 그제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을 향한 추가 감찰을 시사했고 하루 만인 어젯밤 법무부와 대검에 합동감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윤 총장과 대검찰청은 아직까지 감찰 지시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내일 대전지역검사들과 검찰개혁 간담회를 갖는 윤 총장이 최근 사태와 관련해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공격할수록 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응원의 화환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300개를 넘어섰습니다. 이 급기야 서초구청이 미관을 해친다며 오늘까지 치우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대법원 정문에서 서초경찰서까지 250m에 이릅니다. 윤 총장을 응원하는 내용의 화환은 이 대검찰청 앞 인도를 가득 채우고 더 세울 곳이 없어지자 이제는 서울중앙지검 앞 인도까지 줄지어 세워지고 있습니다. 화환이 등장한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이후 대검찰청 국정감사와 법무부 종합감사가 진행됐고 수십 개였던 화환은 340여 개로 늘었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 국면에서 화환이 급증한 겁니다. 그분들 제가 그 뜻을 생각해서 또 해야 될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위세를 보이는 듯한 이런 태도 저는 매우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초구청은 화환 행렬을 예의주시해왔습니다. 혹시 화환 치우시려고 나왔나요? 화환은 윤 총장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 단체가 관리하는데 서초구청이 지난 20일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했지만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청은 인도를 점거한 화환 행렬을 불법 설치물로 규정하고 오늘까지 치우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수단체는 다음 주까지 화환을 치우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 검찰은 옵티머스 투자금 5천억 원의 행방을 찾고 있죠.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200억 원대의 비자금을 마련했고 심지어 제2의 옵티머스를 꿈꿨다는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검찰은 최근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억 원에 이르는 비자금 조성 정황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한 부동산 개발업체에 200억 원대 수익권을 확보해놨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 겁니다.
검찰은 이 돈이 김재현 대표 등 옵티머스 핵심 관계자들의 재기를 위한 자금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옵티머스 내부자들이 만든 회의 주제라는 문건에는 김 대표 등 경영진이 모두 구속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대표가 옵티머스의 사업들을 자산관리업체로 넘겨 제2의 옵티머스를 운용하려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최근 옵티머스 투자금이 흘러들어간 화성산업과 관계자, 그리고 이 회사의 거래업체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화성산업은 선박용품 제조회사 해덕파워웨이를 무자본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또 어제는 옵티머스 측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금감원 전 직원을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검찰총장이 검찰의 감찰을 받게 될 수 있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법조팀 최지연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이어 감찰을 지시하고 있는데 이 어제 지시한 감찰은 차원이 다르다면서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기존 감찰 지시와는 다르다는 평가입니다. 어제 법무부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난해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검찰총장이라는 직함이 총 3차례 등장하는데요. 2019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에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한 뒤 대검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다는 점, 그리고 사건 변호인도 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던 유명 변호사인 점을 언급할 때 등장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표현에 우려를 표합니다. 이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다, 이 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유명 변호사가 개입했다, 이런 표현들이 이 감찰 결과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필요성보다는 흠집내기용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흠집내기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만약에 검찰총장이 감사를 받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처음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검찰총장이 감찰을 받게 되면 두 번째에 해당되게 되거든요. 앞서 2013년 9월에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 문제로 감찰 대상에 올랐었는데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최 총장 감찰을 지시하고 나서 30분 만에 최 총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시 최 총장 사표 수리를 미루고 진상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만약에 윤 총장이 총장직을 유지하면서 감찰 조사를 받는다면 이 최 전 총장과는 좀 차원이 다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 그런데 이 검찰총장이 감찰 조사를 받는다는 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윤 총장이 후배 검사들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 일단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감찰로서 확인할 내용도 적지 않다라는 상황이 좀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 수사팀 자료와 또 수사팀원들 감찰을 거쳐 나가야 이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선례가 없다 보니 대면 조사보다는 서면 조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윤 총장 조사를 하게 된다면요? 그건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추 장관은 이제 일단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또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한 상황입니다. 이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법조계에서는 대검 감찰부가 투입된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찰부 수장은 진보 성향 판사들이 참여한 우리법 연구의 소속이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 제청한 한동수 부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추 장관의 이번 감찰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최근 열흘새의 감찰 지시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대체 법조계에서는 뭐라고 평가합니까? 최 기자가 좀 취재를 해봤다면서요. 네, 법조계 감찰 업무를 했었던 관계자들에게 제가 직접 들어봤었는데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 검찰청법 8조, 그러니까 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이 추 장관이 어겼다라고 분석을 한 것인데, 한 전직 대검 감찰부 간부는 사실상 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추 장관이 어제 발표한 감찰 지시 입장문도 이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이 800자가 넘는 문자 메시지로 이 감찰 혐의와 대상 등을 설명해 줬는데, 전직 법조계 감찰 관계자들은 감찰은 내밀하고 또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추 장관이 사실상
공표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추 장관이 최근 각종 사안에 대해서 이 감찰 카드와 수사 진행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진실규명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가장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법조팀 최주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1심에서 무죄였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별장 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는 판결이 났는데요. 왜일까요? 조용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본인은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겁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이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사업가 최모 씨에게 뇌물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 전 차관이 최 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해결해줄 의사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장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좀. 법정 구속된 김 전 차관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운구행렬은 마지막으로 반도체 사업장에 들러 임직원들의 작별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 회장의 마지막 가는 길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부터 삼성 서울병원 암센터 지하강당에서 고 이건희 회장의 연결식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연결식이 끝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뒤이어 상복을 입은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유족들이 장지로 이동하는 버스에 올라탑니다. 운구행렬은 서울 한남동 자택과 인근 리움미술관, 집무실로 이용하던 승지원을 거쳐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사업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국화꽃을 든 직원들이 이 회장의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사업장 곳곳에는 이 회장을 추모하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회장님의 발자취를 영원히 기억하겠다. 임직원 모두 그리움과 존경의 마음으로 추모하겠다는 글이 적혔습니다. 화성 사업장은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의 주력 생산기지입니다. 이 회장이 사재를 털어 읽었을 정도로 애착이 컸던 반도체 사업장에서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겁니다. 반도체 30년 생주 다합니다. 27년간 최고 경영자로서 삼성을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 일군 이 회장은 이병철 회장의 조부모 등 선대를 모신 수원의 가족 선영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경기도의 쓰레기 처리 시설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구조물이 무너지며 소방관 3명이 다쳤고 잔불 정리를 하던 소방관도 크게 다쳤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의 굴뚝 쪽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이 섬광처럼 번쩍이더니 순식간에 굴뚝 전체로 번집니다. 불길을 잡는 소방관들의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동두천의 쓰레기 처리 시설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5시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불길이 건물 전체로 옮겨 붙은 상태였습니다. 큰 불길은 1시간 30분 만에 잡혔지만 진화 작업 중 악취와 오염물질을 없애는 굴뚝인 세정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재로 인해 붕괴된 세정탑입니다. 높이가 20m나 되는 이 세정탑이 무너지면서 소방관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계단에서 진압 중이던 2분이 이제 난간에 부딪히면서 이제 다치신 거고요. 구조대 1분이 이제 현장에서 쓰러지는 세정탑을 피하면서 다친 소방관들은 뇌출혈과 골절, 간 손상 등 중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머리를 다친 소방관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잔불 정리를 하던 소방관 1명도 얼굴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 관계자는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처리하던 중 불이 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5분쯤 인천 연수구의 폐기물 처리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지난 8월 홍수에 유골함 1,800여 개가 있는 광주 추모관이 침수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석 달 가까이 지났는데 유골함은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솔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아들 가서 너무 많이 찼어. 너무 많이 찼어. 물이 너무 많이 찼어. 어떡해 미안해서 어떡해. 엄마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지난 6월 꽉 막힌 채용의 벽을 마주하고 우울증을 앓다 세상을 떠난 24살 딸.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집안의 모형 제사상만 들여다봅니다. 침수되기 전에 꾸몄던 거를 다 잠겨가지고 친구한테 부탁해서 다시 편지 써달라고 하고 시라 다시 거기에 꾸며줄 거랑 해놓고요. 딸이 보고 싶을 때마다 찾던 추모관은 악몽 같은 장소가 됐습니다. 잘 꾸며놓은 그 함을 보면 그래 이게 네 집이다. 이쁘다. 그냥 이쁘다 했어요. 딸이 6월 2일 날 갔는데 침수돼서 엄마가 미안해. 왜 거기에 배를 안 채해서 2번 죽이는 거 싶고. 침수된 유골함은 유가족들이 집으로 가져가거나 추모관 내 임시 장소에 보관 중입니다. 임시 장소에 가보니 제습기 전원은 뽑혀 있고 습기 제거제엔 물이 가득 찼습니다. 내 남편의 유골에 물이 차고 우리 아빠 유골함도 물이 차버리고 얼마나 가슴이요. 어떻게 하늘 아래에 제가 자신을 탓했어요. 소아암이었고요. 8년 투병 생활을 했고요. 화장터에 늘 땐 오히려 저는 안 울었어요. 비가 오는데 왜 그쪽에서 그렇게 관리를 해줄 거라고만 왜 믿었을까? 유가족과 추모관은 유골 재안치 비용과 보상 문제를 놓고 여전히 대립 중입니다. 유가족들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주장합니다. 당일 오전부터 추모관에 물이 차기 시작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도 안내도 없었단 겁니다. 비 많이 오는데 옆에 현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네, 근데 오는 길이 너무 무서우니까 계속 뛰고 있어요. 젖은 유골을 찾아오거나 다시 화장하는 것도 오롯이 유가족 몫이었다고 말합니다. 물이 차는 순간부터 통보를 받았더라면은 유골함을 다른 데로 옮겼을 겁니다. 그러나 24시간 지난 후에 다 그 연락을 받았어요. 광주광역시 의뢰로 한국수자원학회가 낸 보고서를 보면 추모관이 영산강 하류에 있어 침수에 취약한 데다 침수 방지 조치도 미흡했다고 지적합니다. 빗물이 추모관 지하 한 기구를 통해 들어왔는데 물이 들어오는 걸 막는 수방 설비가 없었단 겁니다. 취재팀은 수차례에 걸쳐 추모관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할 얘기 없습니다. 추모관 측은 용역 보고서를 통해 유례 없는 폭우가 원인일 뿐 최선을 다해 대처했다고 설명합니다. 유가족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관할구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달라는 겁니다. 저는 보상도 안 받아요. 신랑이 저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호텔 같은 낙골당이 당해서 거기서 모셨는데 너무 추우셨을 것 같아요. 그 깜깜한 물 속에서 얼마나 애로우셨을까. 계절은 바뀌었지만 유가족들의 일상도 유골함도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더 시간이 많이 지나야 먼저 떠나보낸 가족을 제대로 추모할 수 있을까요? 현장 카메라 권솔입니다.
미국 대선, 어제 최대 접전지로 꼽히는 펜실베니아 분위기 생생하게 전해드렸죠. 이곳에서 가장 큰 도시인 필라델피아에서 흑인이 경찰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밤샘 시위가 일어나며 한인 상점들도 약탈 피해를 당했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흉기를 손에 쥔 흑인 남성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소리치는 경찰. 흑인 남성이 계속 다가오자 경찰 2명이 총격을 수차례 가합니다. 총에 맞고 쓰러진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피해 남성이 정신건강 문제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밤새 거센 항의 시위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Don't kill one of us tonight! Justice! No justice! 경찰은 91명을 체포했고 이 가운데 76명이 약탈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이어진 폭동 때 피해를 당했던 한인 상점들은 또 표적이 됐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과 창고까지 다 하면은 거의 40만 불, 50만 불 돈이 되어지는 물건이 그 안에, 매장 안에 다 있다고 볼 수 있고.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펜실베니아 최대 도시에 소요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주방위군까지 급히 파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질서를 강조하고 있고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필라델피아 주민의 40%를 차지하는 흑인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후폭풍이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대선을 며칠 앞두고 미국 일부 도시에서는 폭력적인 분위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불안한 정국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지 총기 구매가 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환 특파원입니다. 상대를 향해 저주 섞인 발언까지 쏟아내며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미국 대선 후보들. The con man, the phony populist who sought to play on our fears. Appeal to our worst appetites. Joe Biden is a corrupt politician, and he has been for a long time. And the Biden family is a criminal. 과열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급기야 뉴욕 도심에선 양측 지지자들 사이 몸싸움이 벌어져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Hater! Hater! You're a hater! 반대 세력엔 폭력도 정당화하는 백인 우월주의 극단 세력들도 우려 대상입니다. 대선이 끝난 뒤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과격 지지자들의 소요 사태가 우려돼 생필품을 사재고 피신처나 벙커를 마련하는 이들도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인종 갈등 시위와 폭력 사태에 이어 대선 이후 불안감까지 겹친 탓에 올 들어 9월까지 총기를 구매하겠다는 사람에 대한 당국의 신원 조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조회 건수보다 많았습니다. 미국 주재 우리 공관들은 만일의 폭력 소요 사태에 대비해달라고 교민들에게 신변안전을 일제히 당부했습니다.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 범죄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안내문까지 나왔습니다. Even if you do manage to have somebody declared, what if half the country doesn't accept it? What if they do turn to violence? 4년마다 치러지는 민주주의 축제 미국 대선이 올해만큼은 분열과 폭력으로 얼룩질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교사 참수 사건 이후 프랑스는 내부도 어수선하지만 이슬람 국가들과 갈등이 불붙고 있습니다. 나라끼리 상대의 지도자를 조롱하는 만평을 싣기도 합니다. 만평이 끔찍한 테러로 이어졌던 터라 파리에는 긴장감이 맴돕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붉은색 피부에 귀끝이 뾰족합니다. 이란의 한 신문사가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악마처럼 만든 그림과 함께 무슬림 분노에 직면한 파리 악마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주간지 표지에 실린 풍자 만평입니다. 속옷만 입은 채 소파에 앉아 무슬림 여성의 치마를 들추는 남성은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입니다. 무슬림 지도자를 자처하지만 사생활은 지저분하다고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프랑스 교사 참수 사건 이후 프랑스와 이슬람 국가 사이의 갈등은 극단적인 혐오로 번지고 있습니다. Parce qu'il apprenait à des élèves la liberté d'expression, la liberté de croire et de ne pas croire. Ne yazık ki Fransa'nın akli noktada kontrole muhtaç olan
liderinin teşvikiyle bu saldırılar yapılmaya başlandı. 추가 테러에 대한 우려로 파리 도심에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어제 개선문 인근에선 폭발물로 의심되는 상자가 발견돼 장시간 통제 소동이 벌어졌고, 열흘 전에는 산책길에서 반려견 문제로 다툼이 벌어지며 백인 여성들이 휘두른 흉기에 무슬림 여성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당시 가해자들은 아랍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치며 혐오 감정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슬람권 국가에선 프랑스 제품 불매운동과 함께 마크롱 대통령 사진을 불태우는 시위가 벌어지는 등 문명 간 충돌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이번 주말 31일은 헬로윈데이입니다. 혹시 모를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서울 시내 유명 클럽들이 헬로윈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부 업체가 야외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풍선 효과가 우려됩니다. 김민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헬로윈 파티 용품이 담긴 상자와 비닐봉지를 수레로 옮겨 트럭에 싣습니다. 서울 시내 유명 클럽들이 헬로윈 기간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행사용품을 반송하는 겁니다. 이 클럽은 보시는 것처럼 헬로윈 행사를 위해 가게 내부도 꾸며놨는데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주들은 혹시라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더 오랜 기간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만큼 자발적으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휴업으로 했을 때 저희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대표들도 또 좋은 의견으로 저희가 이런 걸 좀 포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태원의 일부 술집과 음식점은 사람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 헬로윈 장식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 하면 바보짓 아닐까라는 생각에 오늘 아침까지도 고민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다라고 계속 생각이 들고. 하지만 모든 클럽이 문을 닫는 건 아닙니다. 야외에서 파티를 연다고 홍보하는 곳도 있습니다. 클럽은 아니지만 춤을 출 수 있는 술집도 문을 열기 때문에 이곳으로 사람이 쏠리는 풍선 효과도 우려됩니다. 한쪽으로 사람이 모이게 되면 밀집도는 더 증가되게 되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클럽 방문이나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헬로윈 기간 특별 점검에 나서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는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어제와 오늘 SNS를 통해 이 코로나19 임상시험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이 공고문이 확산됐습니다. 자격 요건은 만 19세 이상 4번 방문하면 1,000만 원 준다고 적혀있죠. 글로벌 제약회사 로고까지 있어서 실제 공고가 맞냐, 사회에 1,000만 원 주는 거냐 문의가 있었는데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모집글엔 회사 이메일로 지원서를 보내라고 적혀있는데요. 이름이 거론된 제약회사 영문 철자는 원래 Z인데 공고문엔 Z가 G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Z와 G 두 개의 이메일로 지원서를 보내봤는데요. 이게 반송이 되네요.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임상 승인 확인해보니 치료제 24건, 백신 2건인데 앞선 공고와 관련된 내용 없었는데요. 제약회사에도 문의해봤더니 한국에선 임상 진행하지 않았고 공고를 낸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조작된 이미지였다는 건데 누가 퍼뜨린 걸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고문이 올라온 시간대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이후에 급속도로 퍼졌는데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 백신 관련의 발표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해 사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아스트라제네카가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사전 검토를 시작했다는 것이 국내 임상한다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실제 임상 공고의 경우 식약처 기준에 따라 사전 심의 받아야 하고 구체적인 보상 금액 등은 표기할 수 없는데요. 코로나19 백신 또 치료제 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가짜 뉴스는 혼란만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 많은 문의 바랍니다. 11시 시작합니다. 정체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의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누가 3번이나 협치를 바랬을까요?
네,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오늘 국회 시정연설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 오면 빼놓지 않는 단어인데요. 오늘만 3번 언급했습니다. 협치가 위기 극복의 원동력입니다.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날 텐데 네. 오늘 국회 분위기는 협치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은데요. 네, 과거와 비교해보면요. 더욱 거리가 멀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통령이 야당 쪽으로 퇴장할 때 모습인데요. 이 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악수도 없이 좀 싸늘하네요. 네, 야당 의원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게 나라냐가 써진 피켓을 들고 있느라 손을 내밀지도 않았는데요. 정부와 야당 사이의 거리감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 대신 이 반면에 이 민주당 보좌진들 저렇게 대통령을 응원하는 피켓까지 들고 서 있는 거죠. 네,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사랑해요가 담긴 피켓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배웅했습니다. 참 아무리 여당이라 해도 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하는 게 입법부의 본분인데 네.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뭐 좋아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맡은 바 책무를 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류호정 정의당 의원 그 네. 대통령이 지나갈 때 1인 시위를 했다면서요. 네. 그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대통령 앞에서 2년 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을 하다 사망한 비정규직 고 김용균 씨를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던데 뭐 알겠다 이런 의미인가 보죠. 네, 청년 정치인의 외침에 공감을 표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조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몸수색 논란까지 생기면서 제1야당과는 사이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오늘의 여랑야랑은 멀어지네로 정해봤습니다. 대통령이 연설에서 협치를 언급할 때 야당 의원은 야유를 보냈는데요. 뭐 더 멀어질 것도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일자리 박람회 2020 리스타트 잡페어가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온라인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 광장이 아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됩니다. 역대 최대인 130곳의 기업, 기관이 온라인 부스를 차렸고 80여 곳의 기업이 박람회 기간 인재를 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은퇴 선언을 한 이동국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온 국민의 축제였던 2002 월드컵 때가 선수 생활 중 가장 아쉬웠던 순간이라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19의 나이로 혜성처럼 등장했던 이동국. 하지만 2002년 월드컵에선 히딩크 감독의 낙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런 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늦게까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약이 된 것 같아서. 컨디션이 절정이었던 2006년 월드컵 때는 개막 2달을 남겨두고 십자인대 부상으로 쓰러졌습니다. 통산 344골이란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건 고난을 이겨내며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 이야기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30년을 넘게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도 이제 은퇴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안 울려고 그랬는데
소속팀 전북은 이번 주말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우승을 확정짓습니다. 마지막 경기에 우승컵을 들고 은퇴를 하는 그런 선수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것이 아마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마지막 축구 인생에서 마지막이죠.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이정후, 강백호의 계보를 이을 특급 신인이 내년 프로야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려다가 KBO를 택한 나승엽인데요. 김유빈 기자가 만났습니다. 190cm의 큰 키에 빠른 발의 주루플레이. 고교와수 최대어 나승엽입니다. 일찌감치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한 탓에 많은 구단들이 지명을 포기했지만 롯데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독수고 내야수 나승엽. 나승엽이 메이저리그 행을 고수하면 지명권 한 장만 날릴 수 있던 상황. 롯데는 3고초를 끝에 나승엽의 마음을 돌려놨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성민규 단장님께서 내 신발 주신다고, 두 번째는 홍대 초밥집에서 같이 저녁, 세 번째는 부모님이랑 같이.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출신인 롯데 성민규 단장의 조언은 19소년이 그려온 아메리칸 드림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롯데 와라 막 이런 말은 전혀 없으셨고 미국 생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착하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결국 꿈의 무대는 잠시 미뤘습니다. 대신 신인 야수 최초로 계약금 5억 시대를 열며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프로 무대 목표는 최고의 상대를 이기는 겁니다. 양현종 선배님,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던지시는 저한 투수시니까 쉽게는 안 주고 싶어요. 2021년 프로야구에 또 한 명의 특급 신인이 탄생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미세먼지의 큰 일교차까지 더해지면서 호흡기 건강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남은 가을 동안에는 미세먼지와 반짝추위가 번갈아 찾아올 수 있어서요.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고 유자차와 같은 따뜻한 차로 면역력 관리에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반짝추위가 찾아오는데요. 내일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아래로 내려가겠고 오늘보다 10도 이상 낮아질 걸로 예상되는 강원 산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는 오늘 밤 11시를 기준으로 한파특보까지 발효됐습니다.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이 30%나 낮아지니까요. 따뜻한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얼 수 있습니다. 수확 시기와 맞물려서 농작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까지는 미세먼지 소식 없이 공기가 깨끗하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차가운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555조 원 편성을 두고 국회 심의가 시작됩니다. 여야 상관없이 꼼꼼히 그리고 철저히 따져봐야겠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산이란 결국 세금 아니면 빚입니다. 결국 내 주머니 아니면 내 자식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오늘 클로징은 우리 집 가계부처럼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